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의 상담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물려받은 땅을 형님이 무단으로 팔아버렸어요. 파혼으로 예식장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해요. 결혼 전 동거, 이혼 사유인가요? 짝퉁인 줄 모르고 구매했는데 환불받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판결록입니다. 자,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바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 분들입니다. 네. 현행법상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만 출생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미 2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올해 5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판결록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혼부라고 하면 이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빠가 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모든 그 아이들은 출생 신고를 해야지 그 아이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좀 출생 신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유독 이 미혼부만 출생 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 그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과거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 예외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2015년 이전의 가족관계 등록법상으로는 혼인 외에 출생한 경우에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생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네. 생모가 일부러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출생신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국가로부터 존재 자체를 사실 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아이들이 크면서 그 누려야 할 권리들 다 못 누리고 불이익이 좀 상당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를 출생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태어나면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네. 됩니다. 이제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못 받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네.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게 되면 만 3세 뭐 이런 정도의 시작부터 저희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있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문제 그리고 학교에 보내는 문제 같은 심각한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가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취약 통지서도 오지 않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취약 통지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육청에 이제 항의를 하러 가면 오히려 아니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주민등록이
능력이 안 된 친구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느냐,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권과 교육권의 침해가 지금 심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주변에 공공도서관과 같은 복지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무료로 도서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것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역시 공부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학교를 가는 것들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들이 사실 이게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어떤 그 관계에서 있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가족관계 등록법으로는 이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아예 좀 불가능한 건가요? 네, 다소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른바 사랑의 아빠라고 알려진 분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김지환 씨인데요. 2013년에 김지환 씨가 유모차를 끌고 이제 거리로 나와서 미혼부의 자녀는 교육을 받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을 사회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사실 미혼모까지도 지금 잘 챙기지 못하는 과정에서 미혼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인식조차 없었던 시기였는데요. 이분의 노력으로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이제 많이 시작이 됐고, 결국 2015년 5월에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예외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 예외 조항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생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외 조항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혼부가 그 혼외 자녀의 어떤 출생 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네,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지금 사랑이 개정 입법으로 인해서 혼자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생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이제 생모의 성명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를 모르는 경우에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일은 결국 생부와 생모가 서로 이름은 사실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 이러한 예외를 충족하는 경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가 제기돼서요. 대법원이 2020년 8월에 이제 다시 국회로 공을 넘겨서 개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2021년 3월에 개정을 했는데요.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생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생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까지도 네네. 이제 단독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조항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법률혼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통해서 어떤 법률혼을 하고 있는 여성과 그 외의 남성이 이제 혼외자를 낳았을 때 이 부분을 당연히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아내 쪽에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에 있는 분과 이제 좀 그런 경우에 그 여성분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과연 이것이 생모의 주소 불명이라 소재가 불명인 건 아니고, 그러면 생모가 거부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는 것이 되냐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인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나 그리고 소재 불명에 대해서 재판을 가서 재판을 통해서만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아예 굉장히 많은 미혼부분들이 포기를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것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은 하긴 하지만 사실 이 출생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뭐 재판을 해야 되고 길고 복잡한 과정을 사실 감내한다는 게 개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예외 범위를 두고 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좀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허용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요건을 충족했냐 여부는 결국 재판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미혼부 분들이 청구인이 돼서 헌법 소원을 해서 이거는 위헌적이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다라는 이제 그 재판을 했는데요. 2023년 3월 우리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내에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생부가 생리적으로 요즘
DNA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생리적으로 자신의 혈연 관계를 유전 관계를 입증해서 그 부분을 단독으로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또 담당 기관에 보내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라,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개정하라는 내용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개정을 해야 되는 기한은 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기간 안에 어쨌든 국회가 이제 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이제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또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떤가요? 네, 지금 굉장히 슬픈 사연이 하나 저도 듣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서울지방변무청을 상대로 소송 중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네. 이 청년의 경우에는요, 이제 외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부모가 두 분 다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법률혼이 아니었던 상태에서 생모가 이제 도망을 가고 생모가 생사불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친구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모를 찾는다 혹은 이 주민등록 방법을 찾는다는 식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요. 예,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병원을 가지를 못해가지고 영구적인 어떤 그 재해를 입어서 이제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청년이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하고 이제 자기의 어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실정을 알리면서 자신의 국적을 회복하는 소송을 해서 다행히 자신의 이제 국가로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창설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가 생겼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오랜 세월 고생을 하고 국가로서 국민이 전혀 취득해야 될 권리를 취득을 못한 이 친구에게 국가가 곧바로 병역의 소집 의무를 이행하라, 이러한 네. 얘기를 딱 통지가 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무학력인데다가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권리를 어렵게 이 대한민국 주민등록 취득을 했는데 하자마자 내가 과연 이렇게 병역 의무부터 하는 게 맞느냐, 네네. 이런 지점을 가지고 소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말씀드린 그 5월까지 개정을 잘해서 지금 이러한 청년과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현재 지금 아무런 그런 자기 주민등록조차 갖지 못한 청년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이 부분이 개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모가 누구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아이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평등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출생신고가 사실 그 출발점일 텐데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오래 그리고 또 힘들게 이렇게 호소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5월 말까지 국회가 반드시 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네네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오답으로 정해놓은 걸 갖다가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다 해가지고 매매를 해버렸어요. 네. 뭐라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모 가치로 네. 정해놓은 전답을 네.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다 이래가지고 네. 정해놓은 그 지오답을 팔아버렸어요. 네. 그런데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그 지오답만 믿고 여태까지 모시다가 그걸 팔아버려 놓으니까 제사 비용이 대체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반환을 받을 수 없는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사를 모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전답을 지금 물려받으셨는데 그걸 이제 팔아버렸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제사 모셨던 비용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시면서 상담 더 자세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땅이요. 그 땅이 원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나요? 원래는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삼촌이 배정 시대 때 일본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예, 그래 놓으니까 어머니께서 그걸 갖다 구입을 해가지고 제사모가치로 지정을 했는데 네,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 모든 재산을 갖다가 형님 앞으로 싹 다 등기를 했어요. 예.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일제 시절에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 맞습니까? 예예. 예,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이제 성명불상 이제 소유자가 없는 것 같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등기부상 명의를 취득은 하신 거네요. 예예. 근데 그 명의를 취득하실 때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는 그 삼촌의 제사를 위한 명목으로 이제 그걸 구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등기부 정리를 하신 건데요. 예. 그 망인이 되신 작은 아버지 삼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예. 삼촌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사형제인데 예. 사형제. 저우의 형님이고 네. 그다음 내 예. 동생 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아버님 기준으로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이제 동생이잖아요. 작은 아버지. 그러면 예, 예. 아버님 기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예? 아버님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삼형제입니다. 예. 그러면 아버님은 이제 고령이시니까 돌아가셨을 거고 우리 지금 작은 아버지는 예전 일제 시대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한 분은 뭐 그 작은 삼촌 돌아가실 땐 살아 계셨어요? 예예. 그럼 그분의 자식들도 그때 다 살아 계시고요. 네. 그러면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다른 상속 재산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 다 많아 예. 재산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지요. 아버지하고 그러면 삼촌하고는. 예, 할아버지 재산 말고 작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굉장히 나이가 젊으셨나 보네요. 20대라든가 뭐 10대라든가. 결혼도 안 하고 총각 때 징집됐어요. 네. 여정 시대 때. 그러면은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그분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겠네요. 없었지요. 예. 그러면 그 등기부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작은 아버지 제사를 봉양해 드리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원래는 가지려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협의가 되셨고 어머니는 당연히 현재는 돌아가셨죠. 예예. 예. 근데 그 토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뭐 전후를 불문하고 어쨌든 큰형님께서 그냥 매각을 하신 거예요. 예예.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그 작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시점부터 제사를 한 몇 년 지내셨어요? 한 30년 지냈습니다. 30년. 그러면은 지금 그 토지를 매각한 건 언제쯤이세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그러면 이 토지가 매각되기 전이라든가 혹은 최근이라든가 이 재산에서 제사 비용을 지금 계속 혼자 내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 형님이나 아니면 그 토지를 지금 취득한 다른 동생이나 이 토지에 대한 현재 소유자라든가 이 제사 비용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제사 비용을 예, 우리 선생님이 혼자 내는 비용을 다른 형제나 큰 형님이 주신 없습니다.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예, 제가 예. 절에 모셨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달라고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 제사는 계속 지내고 계시는데 제사 비용을 왜 청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부모는 형님이 모시니까 다른 분은 단지 결혼도 안 한 총각으로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내가 양자로 간 셈이지요. 삼촌 앞으로. 그러면 큰형님 소유로 등기가 돼 있을 때
큰형님한테는 그 제사 비용이나 토지 소유권 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면은 큰형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내가 그걸 이제 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제사를 모신다 이래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모셨지요.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거기서 소출을 이제 취득하셨어요? 예, 예. 그 전에는 그럼 말하자면 좀 조금 받으신 거네요, 제사 비용 충당을. 그렇죠. 예, 그러면 매각을 한 이후부터 이제는 그 토지에서 경작을 못 하시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큰형님의 입장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 제사 비용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에 대한 입장이요. 그걸 모르게 또 막내 동생하고 둘이서 이야기해가지고 예. 그래가 공시지가도 아닌 헐값으로 서로 계약을 하고 주고받았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 두 형제 간의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은 아무래도 추정하건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우리 선생님의 제사 비용으로 충당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걸 거부하는 입장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제사 비용이라든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다든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쟁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토지 자체가 우리 민법에 보면 그 묘토인 농지나 아니면 금양임야라는 좀 옛날 용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선조의 제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땅이라면 그 경우에는 소유권 막론하고 그 제사 주재자에게 토지를 주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의 이 토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서는요, 지금 1분묘에 속한, 그러니까 묘지에 속한 금양입야라든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경우에는 그 제사 주재자가 그 토지를 승계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양임야가 인정이 되려면 묘소 근처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그 부분을 벌목을 금지하고 이제 나무를 기르는 임야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묘토인 농지가 인정이 되려면 그 사망한 분의 묘지가 그 사망 이후에 거기에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요건으로도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를 위해서 미리 이제 떼어놓은 땅이라는 게 기존의 다른 조상님들 묘지도 좀 있고 해야 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토지에 지금 삼촌의 묘지가 있는 것도 아니시죠, 그 토지에. 그렇죠. 일본에서 예. 돌아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지에 그 묘지가 있냐 없냐 가지고도 인정이 잘 안 되는데, 심지어 지금 거기에 분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이 민법상 어떤 특수 조문에 의한 우리 선생님의 그 토지에서 바로 어떤 청구권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과 그 큰형님 혹은 우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의에 의한 내가 어떤 청구권이 나오느냐라는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토지를 우리 선생님이 받기로 했다. 토지를 뭐 점유를 하든 소유를 하든 어떤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다라는 지점이 이제 그것이 좀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까지는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 10년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매각이 돼서 아예 선생님이 토지 소유권이나 점유권 행사를 전혀 못한 기간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형님이나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고, 형님이나 그 동생분끼리의 거래를 보면 우리 선생님과의 그러한 약속을 전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존재가 있어도 난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어떤 불이행과 거부의 의사가 좀 표현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약정이 있냐라는 존재부터 대단히 입증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것이 입증이 지금 되기도 어렵거니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대부분 소멸시효 장기적으로 10년에 걸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지금 이제 10년이 거의 가까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 토지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라는 채권적인 권리를 행사하시기에는 말씀드린 입증 부족의 문제, 그리고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해서 그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종결됐습니다, 소멸했습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사 비용을 그 토지라든가 그 토지를 취득한 이제 그 약정의 기초에서 청구하기는 좀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약정도 없지만 우리가 여러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의 공동상속인이 망인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 비용을 그러면 협의가 전혀 없더라도 원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균분해서 나눠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치면 그때 돌아가신 작은아버지한테는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었으니까 그 우리 형제분들 또는 형제분들의 대습상속인으로 우리 선생님의 형제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상속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남의 제사에 지내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드렸을 때 그 제사에 대한 비용을 공동상속인들한테 청구가 되느냐라는 쟁점이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제사 비용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결한 적이 있는데요. 제사 비용 청구는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법적인 의무라는 형식으로까지 올라오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관습상에서는 우리가 좀 도의적인 어떤 의무로 보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타인에게 그걸 강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설령 그것이 균분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인 형제나 그 여러 가족들 사이에 경제력의 차이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의 차이도 있고 뭐 외국에 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어찌됐든 제사라는 건 그중에 한 명이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이 안 하면 그것을 또 의무 위반이다 이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제사 비용은 웬만해서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진짜 이제 제3자로서 정말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제3자 이웃의 망인의 제사를 만약에 계속 지내주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는 좀 쉽지 않다는 게 마찬가지의 결론인데 결국 그 의무가 제사라는 것이 상속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냐 타인이 제사를 지내주면 비용으로서 부당이득한 것을 반환해야 되냐는 그런 개념이 이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의 실무 판단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지금 제가 안데 내가 혼자서 모신 게 아니고 절에다가 이첩을 해가지고 그 저를 주일부 영수증을 써준다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제사를 실제로 지내드렸냐 안 드려드렸냐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그리고 제사를 지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는 되는데요.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을 누구에게 과연 균분 혹은 분담 혹은 이제 내 부당이득이다라고 해서 내가 의무 없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대신 청구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상대방은 결국 망인의 상속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고 쟁점을 가정하면. 근데 그 상속인들에 대한 이러한 제사 비용을 청구하는 우리의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결을 보면 그것을 청구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구하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 재산이 있었다면 조금 다른 설명이 가능해서 그걸 참고로 드리면 상속 재산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여분이라는 거 우리 선생님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분으로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없냐라는 질문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여분의 개념은 공동상속인이 그 망인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부양한다든가 그분의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힘쓴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후에 제사 비용을 기여분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여분도 조금 쟁점으로 이제 판단해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류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인의 재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고 근데 전혀 받은 게 없는데 제3자한테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증이나 증여로 갔다라면 유류분 청구는 되는데요. 이제 유류분 청구의 소멸시효는 증여나 유증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망인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도과하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조금 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청구권이 소멸돼 버렸네요. 조금 그렇게 좀 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게 방안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딱히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딱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풀리셨나요? 전화가. 예?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풀리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진짜 다 두루두루 짚어주셨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민법상 조문에서 청구권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토지에 이제 그 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사적인 합의로서 이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효가 있다 보니까 그 10년 거의 뭐 도가 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하셨고, 사실 어머니와 합의 이 부분도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그 제사를 지낼 의무가 없는 분이 이렇게 제사를 지낸 제사 비용을 다른 분들에게 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의무 위반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또 기업부는 사실 이제 또 여기 사안에는 좀 맞지 않지만 거기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진짜 다양하게 봐주셨는데도 사실 좀 안타까운 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제사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한 분이 제사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조금 가족 관계더라도 명확하게 협의서를 좀 쓰시고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려드린 이제 법률적인 좋은 바탕으로 다른 분들도 사실 이 제사 비용 문제가 사실 그 사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그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파혼을 하게 됐습니다. 웨딩사진 업체와 신혼여행을 부탁한 여행사에게는 모두 통보해 취소를 한 상태인데 예식장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지를 통보한 날짜는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약 50일 전이었는데 예식장 측에서 계약서의 6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포기 및 보증 인원의 40%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당사에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100인분의 뷔페값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예식장을 계약할 당시 예식장 측이 미리 작성해 인쇄한 계약서 내용 중 보증 인원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250명이라고 적고 파혼한 예비 신부와 함께 자필 서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50일 정도 결혼 예정일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 250명 되는 250명 되는 하객 음식을 미리 뭐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다 물어줘야 한다는 게 정서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예식장과의 체결한 계약서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압박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네. 계약서의 이 조항은 말하자면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입니다.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이 너무 많다 적다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표준 약관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에 대해서 60일 전에 해지를 하면 총 예식 금액의 10%를 위약금 한도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지금 나와 네. 있는 그런 어떤 표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표준 약관을 이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성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때 총 예식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관료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꽃장식이라든가 장식 그리고 그 스드메라고 불리는 헤어 메이크업이나 드레스 빌리는
비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나 사진 촬영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총 비용을 다 포함하고 그 총 비용의 10%냐 20%냐에 대한 표준 약관의 규정을 따라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담자님 사연을 보면 그런 총 비용이 아니라 식대 기준의 40%라는 기준을 네. 하고 있어서 이거는 표준 약관보다 좀 불리한 부분으로 보여서 이것을 소송으로 간 김에 소송에서는 감액에 대한 다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어떤 계약 약관 좀 무효라고까지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무효라는 것이 이제 전체 계약을 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 조항과 일부 내용을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표준 약관과의 비교도 가능하고 또 이제 약관 규제법에 의하면 약관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업주가 같은 계약을 내미는 것을 이제 약관으로 보는데 예식장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약관이라는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계약 조항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만 보통의 약관들은 그 설명을 했든 안 했든 중요 내용을 듣고 사실임을 내가 인식을 들었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하고 네네. 사인하게 돼 있어서 그쵸, 네. 예,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의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럼 약관이 약간 불공정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좀 법원이 들여다보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액 요소를 볼 때 실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손해를 얼마나 예, 입었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식장 입장에서는 사실 입증이 가능한 영역인데요. 내가 해당 그 예식을 그 해지 일자 당시에 어디까지 투입을 했느냐, 내지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디에 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인원들한테 어디에 비용을 지출했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총 비용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실손해가 얼마다라는 것과 이 위약금의 약정상의 손해액을 비교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표준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 약관과의 내용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지 시점과 그 실제 그 해지된 나머지까지의 잔여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몇 %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약관과 비교하면 불리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예비 신부와 함께 그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두 당사자분이 사실은 좋은 사이였지만 이제 파혼을 했잖아요. 파혼을 하고 나면은 이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를 서로 분담을 해야 될까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신랑만 서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쪽만 서명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나요? 네, 이제 계약을 책임질 때는 보통 계약 상대방인 서명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식장 계약이다 보니까 이건 당사자가 둘일 수밖에 없고 이 구조적으로 신부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급심 판례를 보면요, 두 당사자 중에 한 명만, 그러니까 예비 신랑만 사인을 했어도 그 참여 정도를 비추어 봤을 때 예비 신부와 신랑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비 신혼부부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규정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하고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것도 공정위 고시입니다. 이거에 의하면요, 결혼식 150일 전까지 그리고 해지를 하면은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 149일부터 60일까지 해지를 하면 10%, 아까 말씀드린 총 비용의 10%가 위약금이고요. 59일 전부터 이제 혼인하기 전 30일 전까지의 해지 의사 표시는 20%,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29일부터 혼인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지 의사 표시를 하면 35%의 위약금을 내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좀 뭐 파혼 때문에도 마음이 좀 지금 뒤숭숭하실 텐데 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여러모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예식장 그런 대관 계약을 하기 전에 위약금 관련 분쟁을 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죠. 네, 이제 파혼이라는 거는 당사자들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표준 약관과 이제 분쟁 해결에 대한 기준 고시를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조금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이의제기 의견을 표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차입니다.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제 핸드폰에서 결혼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폭언을 퍼붓고 지금까지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니 저는 공황장애까지 생겨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고는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호소해도 남편은 이혼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사기 결혼을 했으면서 무슨 이혼을 요구하냐며 저를 몰아붙이는데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지옥이라 하루빨리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직접 저를 폭행한 게 아니라면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네. 결혼 생활 이어가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매일 뭐 욕설이라든지 폭언을 퍼붓는다면 저는 이혼 사유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네. 명확하게 이제 심각한 언어적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이 네. 됩니다. 아내가 싫다는 폭언과 욕설이나 기분 나쁜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행위의 말을 계속하면 이러한 혼인을 누구라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폭언이 너무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 폭언으로 이혼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러한 네. 폭언의 정도와 지속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어떤 내용과 어떤 멘트를 했을 때 이혼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반복되고 오랫동안 누적됐을 경우에 그 이제 정도를 좀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의 좀 기준을 봐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이어야 되는데요. 예컨대 부부 싸움을 하면 그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 통제가 안 돼서 네네, 그럴 수 폭언이 있죠. 나올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혼이 안 되고요. 네. 같은 취지의 혹은 굉장히 거부되는 말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찌됐든 뭐 단순 욕설이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하거나 고통을 주는 내용이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담자님처럼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결과까지 발생하면 뭐 맞아요. 너무 명료합니다. 지금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서 어떤 내용이 인정된다 봤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어와라. 생활비를 못 낼 거면 집을 나가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너무 극단적인 그 사례를 얘기해 주셨긴 한데, 어쨌든 그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남편분이 그 전에 이제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사기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사연자 분을 유책이 있다, 좀 유책 배우자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혼인 전에 동거 사실을 좀 숨겼다, 이 부분도 좀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 전에 뭐 연애를 하거나 동거를 한다거나 요즘엔 특히 젊은 분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로는 유책도 아니고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사기 결혼 이런 말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예, 다만 이제 좀 네.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3년인 정도가 되는 어떤 동거라면은 좀 상대방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고 그 부분이 네.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그런 6개월 미만의 동거까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사기 결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기가 그 법률적으로는 그 뭐 어떠한 그런 거에 좀 맞는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적용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취소 사유는 굉장히 까다롭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컨대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법률혼을 말하는 네. 겁니다. 결혼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출산을 한 사실과 같은 중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했지만 사실혼, 그러니까 혼인 신고만 안 했지 똑같이 나머지 결혼식도 하고 같이 경제 생활도 유지하고 그런 부분도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대한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유책 사유자로 상대방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폭언이나 그러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정신과 치료 받으시는 부분도 다 준비하셔야 되고 가정 폭력에 대한 부분도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가정 폭력으로 신고한 그 자료도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입증을 준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승소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시죠. 집 근처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꽤 비싼 유명 브랜드 옷을 세일하길래 가족들 옷까지 여러 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옷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느질 마감도 엉망이고 옷감도 싸 보여서 왠지 짝퉁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진품 여부 감정을 의뢰하니 가품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짝퉁을 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비자를 이렇게 기만할 수 있는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불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과 보상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기업 브랜드가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신뢰감이 가셨을 텐데 이러한 마트에서 짝퉁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요. 이런 문제는 민사적으로 당연히 모든 보상을 하고 환불을 해주고 사과 조치까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에 어떤 부주의한 과실까지 있었다면 형사적인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이제 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만약에 이 옷을 판매한 업체 측이 문제였고 이 대형마트 측에서는 몰랐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대형마트가 피해자일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보면요. 대형마트는 그 구매자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일 수는 없습니다. 자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는 물품이 진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 시스템을 당연히 마련하고 그걸 통과한 제품만 판매할 의무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 공급 업체가 막 문서 위조를 해서까지 그거에 대한 철두철미한 위조 문서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공급 업체에 대한 방향으로는 대형마트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조차도 그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해준 것을 다시 구상 청구하는 구조이지 소비자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형마트를 상대로 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민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구매 제품에 대한 환불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또 정신적인 사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망에 의한 이제 민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법리를 한번 설치해 본다면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취소도 되고 불법행위나 하자 담보 책임도 되고요. 부당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배 청구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형마트가 이것이 가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에는 고의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도 되고 고객에 대한 사기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이제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렇게 개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뭔가 명품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좀 짝퉁이었다 이렇게 좀 속여 파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책임을 좀 물을 수도 있을까요? 네, 중고 거래인 경우에는 그 물건이 일단 사용하던 물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플랫폼에 책임을 물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됩니다. 플랫폼도 이제 자기 방어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개자로서 나는 이걸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플랫폼이 그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자 정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미 신고가 한 번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제재가 없이 또 재발하게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관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플랫폼에서 약관상 나는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니고 내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제한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대형마트라든지 이 경우와는 조금 사안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수입 제품, 그러니까 병행 수입되는 제품들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정품이라고 소개한 제품을 샀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품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병행 제품이라는 거는 공식 수입 루트가 있지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은 불법은 아닌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품이냐 아니냐를 사시기 전에 해당 브랜드에다가 직접
직접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AS가 되냐 안 되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서 이것이 가품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건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시기 전 단계에서도 좀 확인을 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명품이나 해외 구입 제품을 하실 때 그 구매하실 당시에 그것이 비교적으로 다른 실제 정품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의심을 좀 네네.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구입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환불 조치를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무료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이메일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